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장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2차 내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보니까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통일부 장관, 박진 의원이 외교부 장관 이렇게 내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혹시 뭐 더 들은 얘기 있어요? 아니요, 더 들은 얘기 없고요. 지난번 1차 발표할 때 사실은 그 논란이 좀 있었어요. 미리 나와가지고. 2시 발표인데요. 그게 이제 11시경부터 해서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통일동 당선인 비서실에서 뭐 비상이 걸려가지고 예. 뭐 색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마 그런 논란 때문에 그런지 오늘은 그 지금 두 분 나온 거 말고는 예. 아직 전해진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는데 대변인도 아니고 좀 모양이 빠지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시도가 역대 대통령 중간부터 시도가 되어 왔는데 당선인이 본인과 같이 일할 만한 국무위원들 내각들을 소개하는데 나름 당선인도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고 일하시는 지명받는 내각들도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자리에서 깜짝하고 이제 해서 짜자잔 발표가 되면 좋은데 그게 미리 세버렸으니까 아마 당선인도 비서실도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접한 우리 국민들도 이거 뭐지 뭐 했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박정화 대변인도 대변인 하셨고 저도 대변인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기자들 단독하고 싶어 하죠. 미리 다 내보내고 싶어 하는데 차라리 미리 명단 주고 엠바고 걸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뭐 미리 나간 거 다 누구나 어떤 기자들 미리 내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거 가지고 색출하겠다 하는 것도 색출은 좀 네, 그건 좀 모양이 좀. 네. 근데 요즘 엠바고는 잘 지켜집니까? 엠바고를 걸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수위에서. 엠바고가 그 전부터 쭉 보면 과거에는 매체가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 좀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SNS도 거의 뭐 매체급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서 엠바고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보내줬던 것들이 확 갑자기 이제 엠바고가 의미가 별로 것 같아요.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 뭐 엠바고 걸 수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차 내각 발표를 몇 명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은 지난번 1차 내각 발표 때 빠진 부분들이 얼마나 보완이 될까 하는 겁니다. 김주정 의원. 네.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빠진 것들을 보면은요. 네. 일단 호남이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그리고 여성. 예. 뭐 여가부 장관 한 명인데 여가부는 없앤다는. 뭐 해체 전담반으로 임명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청년. 네. 30대 장관 얘기를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때 했는데 40대도 없었고. 네. 그래서 또 거기에 이제 안철수계. 없는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될까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지금 지난번에 그 4월 10일 날 1차 내각 인선 때 8명 발표를 했고요. 이제 10명 남은 셈인데 지금 2명이 발표가 된 거죠. 박진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으로. 그러면 8자리 남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이 기계적으로라도 세대별, 성별, 또 지역별 이렇게 균형을 맞췄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도 있는 것이고 어떤 균형 인사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이제 전문성과 또 그 분야 최고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임명한 1차 내각의 인선의 면면을 보면 과연 그 분야의 전문성 최고의 전문가인가라는 것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는 조금 국민의 좀 여론도 좀 보고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기대를 해봤는데 지금 8자리 남은 거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별로 거고요. 별로 기대 안 합니까? 네, 큰 기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1차 때도 한 5-6명 추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함량 미달의 후보자들을 추천했다는 것인지 안철수 위원장은 능력, 인품, 전문성 위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분위기가 점점 싸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난 총리직 안 한다. 그 대신 좋은 분들을 추천해서 공동정부 구성하는데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총리 안 한 거를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박정하 대변인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된다면 그 인사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지난번 1차 인전 내각 인선 발표 나온 거 보면은 그 안정 내지는 뭐 초기 그 인사검증이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잘못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저희가 읽기에는 그러니까 참신하고
뭐 깜짝 발탁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이번도 사실은 저희가 뭐 혹시 여성이나 호남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안철수계잖아요. 그래서 배려가 좀 될까라는 기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통일장관 후보자, 외교장관 후보자 명단이 흘러나온 걸로 보면은 지난번 1차 내각 발표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1차 내각 구성은 다소 뭐 화합이나 통합 그리고 발탁 이런 데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출범해야 되는 그리고 대선 때 굉장히 초접전이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국정을 운영해 나갈 동력이 아직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뭐 탈락하거나 인사검증 과정 속에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무난한 가급적 무난한 인사로 내각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안 쓰는 건지 쓰고 싶어도 그 기준에 안 맞는 건지 그것은 이제 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아침에 당선인이 안철수계 입각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네요. 원칙을 말씀드렸다. 거기에 부합하면 어느 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했는데 그 뒤에 그런데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안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눠서 분점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합의문 쓰고 이렇게 글로 문서로 남겨도 사실은 그게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인데 지난번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단일화 발표했던 국회 소통관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미 그때부터 예견된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근래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단일화 그 발표하고 합의문 두 분이 낭독을 했잖아요. 당선인과 안철수 그때 후보였죠. 그랬는데 그때 그 두고 갔잖아요. 종이를. 그래서 이거 안 가져가십니까라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3월 3일로 단일화 그 합의한 그날로 안철수 후보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걸 일부러 안 가져갔겠습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예견된 어떤 뭔가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체를 좀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안철수 소위 말하는 안철수 계라고 하면서 주는 인재풀 인사풀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은 지금까지 1야당을 해오면서 축적됐던 이 국민의힘의 인사풀하고 같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기계적 균형을 좀 맞추려고 배려해 주는 부분이 좀 덜어 그런 인상이 보이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럼 실적을 내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나 이건 전 내각이잖아요. 인수위가 아니라 내각을 구성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기계적으로 뭐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과연 내가 내놓는 사람이 상대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고민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를 좀 사퇴하고 뭐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있었던 그 속내 불만이 어떤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약간의 오해 부분도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는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합의문 썼던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한두 가지 생각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위부터 공동정부라고 표방을 했는데 인수위까지 공동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사실 인수위원이 24명 중에서 3분의 2를 안철수 후보 이제 대표 쪽으로 할당을 한 셈이죠. 근데 그 8명이 과연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왔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수위까지만 공동정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1차 내각 인선할 때 한 5-6명을 그 추천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주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강조했던 부분은 과학기술이나 복지 분야 또 이제 추천도 했겠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이를테면 복지부 장관의 그 지명된 그 정호영 후보자가 과연 그러면은 당선인이 주장한 바대로 그 분야 최고의 에이스이고
그 보건복지 분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큰 틀에서 그 정책을 입안하고 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금 지명 철회하라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보다 정호영 그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뛰어나고 최고의 전문가인가 이걸 비교해 보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당선인이 뭐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단 뭐 그 원칙을 얘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나눠 먹기 싫은 뭐 그런 속내를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공동정부 약속은 지켜져야 되겠죠. 저는 뭐 이렇게 서명한 거 그다음에 애초에 있었던 같은 공유했던 생각 이건 지켜져야 된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공동정부 내각에 한 명도 안 들어간다면 그것도 공동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라는 건 사실은 뭐 백지장 한 장 차이거든.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많이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차이가 크게 없다면 예. 저는 공동정부 원래 했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열어놓고 생각하고 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차 명단 나오면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될 텐데 민주당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상당히 좀 청문회 세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그게 또 국회 책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센 것까지는 이제 뭐 좋고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청문회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청문회 사실 많이 무력화시켰죠. 네. 청문회 통과 안 돼도 뭐 그냥 임명을 해버린 장관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혹시 청문회에서 부적격 발표를 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또 다시 국회에서 장관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 또 해임 의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검수완박도 하는 거 보면 아주 세게 나가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 이제 청문회와 또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30명 넘게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그 후보자들이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하셨던 얘기에 조금 많이 놀라기도 했었는데 청문회에서 고생했던 분들이 더 잘한다, 일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조금 국민들이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회의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상당 부분 그냥 지나갔던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처절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그 잘못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뭐 대충 얼렁뚱땅 지나갈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는 뭐 정확하게 청문회에서 짚을 건 짚어야 되겠지만 또 그것을 청문회 통과 없이 이를테면 장관 지명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냥 문제 없는 장관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해임 건의안을 낸다거나 아니면 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오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발목 잡기다라고 또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께 좀 난처한 질문을 드린 모양입니다. 네. 아니요, 뭐 그렇진 않아요. 저는 뭐 그 소신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 네. 아무튼 뭐 청문회에서 이제 전부 다 나올 건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했던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게 인사 기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했던 할당 안배 이런 걸 배제하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책임이 오히려 사실은 당선인한테 더 가게 되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전 후보자들이 어떤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더 봐야 됩니다만은 그게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처리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당이들 민주당도 사실은 지난 뭐
지금 정권처럼 뭐 이렇게 강행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발목 잡기를 하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당선 측에서도 너무 고집을 부리고 내 사람이라고 해서 무오류의 원칙을 갖고 하는 이런 우는 안 범했으면 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 타이밍을 놓쳤는데 우리 국무위원들 인사청문 과정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한번 우리 사회적 합의가 좀 동의가 좀 필요한 건인데 또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그래요. 언젠가는 한번 봐야 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인사청문회가 옳으냐 그르냐에 맞습니다. 대한 논란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보되 이번에는 저는 뭐 모두가 국회도 그렇고 당선인도 그렇고 좀 한 발 물러서서 무언가 국민들을 생각하고 보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야 되는 게 국민들이 평가의 기준에 맞을 거다라고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점에서 싶습니다. 이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게 정말 그 도덕적, 정책적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공개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청문회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자리에 여가부를 해체하겠다고 하면서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서 그 청문회를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본인으로서도 그렇고 또 여가부 자체로도 그렇고 굉장히 가혹한 일이죠. 그 청문회를 준비해야 여가부 되는 장관 입장에서는요. 임명은 좀 코미디예요. 조금 무리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여가부에 대해서 인수위가 지금 분명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부의 기능을 좀 분석을 해서 그럼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면 여가부는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거다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야 이러지 말고 이 양반도 무슨 역할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열린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보내드립니다. 열린 마음인지 무리한 요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열린 마음으로 아무리 봐도 잘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그래도 맞는 더 것 열어보세요. 네. 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 누가 될까도 매우 궁금한데 거의 지금 김대기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걸 보면 박정하 대변인 이분 잘 아시죠? 예, 저 근데 청와대에서 마지막 같이 오랫동안 한 2년 이상 같이 어떤 일을 분입니까? 했는데요. 일단 전통적인 경제 관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선인이 원하는 청와대 비서진도 경제와 원팀이다라는 원칙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 정통 경제 관료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회의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열려있는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직돼 있거나 이런 모습 아니고 굉장히 열려있는 모습, 그다음에 후배들을 많이 챙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뭐 이렇게 큰 대형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경제 관료를 고위 관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뭐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것도 좀 갖추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정무적 역량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도 경제 관료 출신 아닙니까? 전문적인 직업 관료 출신이고 또 비서실장도 만약에 이분이 된다고 한다면 너무 좀 정무적인 역량을 대통령도 사실 정치적으로는 초보니까 그 부분을 누가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을까? 그 부분 좀 걱정돼요. 관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가 경험해봤던 김대기 전 실장의 경우에는 그 정무적인 감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간에서는 이제 정무장관직 신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무장관직이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으로 뭐 이전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집무실 안에 정무수석 기능과 정무비서관 기능이 이제 여전히 존재하고 한다면 그런 걸로 전제를 하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공무원 조직 사회도 아우르면서 그다음에 이쪽 정무적인 사이드의 별정직 공무원들 사이드도 아우르면서 대통령을 잘 보좌 할 만한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무장관 뭐 장제원 의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종합적으로 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꼭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주정 의원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만난 건 좋은데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 이 얘기를 한 것을 두고 거기에다가 정책도 계승하고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잘못을 지어서 실형을 받고 복역을 한 사람은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가가지고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사과하고 명예회복한다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그렇게 쫓아냈는가? 이런 생각 들 법도 해요. 네, 저는 사실은 귀를 의심했는데요. 탄핵과 국정농단을 부정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명예회복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시켜주겠다는 것인지 그 점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리고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가를 다 저희가 얘기합니다만 박정희 정권에서 잘한 정책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이랬던 분들을 만나 뵙고 있고 계승하려고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잘했던 것들을 계승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선인으로서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국정농단 수사에 임하긴 했습니다마는 탄핵의 주체 세력은 저는 국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까지는 저희가 백반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늘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거는 정말 전 정치적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측근들에게 최근에 했다는 얘기들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정권 교체는 지방선거 승리까지이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선거를 노린 포석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냈던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탄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이 마음이 여전히 화가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정하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뭐 면목 없다 늘 죄송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아침 방송 어디 보니까 판사 출신 정치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형을 선고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당시에 특검에 소속됐던 검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해야 되는 그 인간적인 불편함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잘못 해석하는 건 좋지는 않다. 예. 두 번째는 뭐 박정희 대통령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정부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도 뭐 김대중 대통령 정부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도 있고 역대 정부에서 잘한 점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가 저는 뭐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도 하나 있고 해서 이런 부분 두 번 마지막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년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았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보고 국민들 모두가 다 갖고 있었던 이건 상처고 아픔이거든요. 저는 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들도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도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어느 날 우리나라 발전을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이 탄핵 그다음에 이런 탄핵의 강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배우고 또 상처가 아물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는 게 좋지.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사실은 광주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언젠간 다 모두 모아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예. 조금 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됐습니까? 내일 합시다. 그런 점에서 사실 뭐 표가 적게 나온 지역부터 먼저 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